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에만 능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학문적 성취와 백성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위인입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고난의 시기였던 유배 생활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약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유배 생활은 정약용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조선 사회를 밝힐 위대한 사상들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써내려간 인생 반전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며 한 인간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사회와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던 명문가였으며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불과 7살 때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했고 10살 무렵에는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학문적 기반은 훗날 그의 방대한 저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학문적 재능은 특히 실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실학은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실학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단순히 책상머리 학문에 머물지 않았고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조 임금과의 만남은 정약용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 개혁을 꿈꾸던 군주였고 정약용은 정조가 추진하던 개혁 정책의 핵심 인재로 발탁됩니다. 1789년 정조의 명으로 치러진 특별과거 시험인 증광별시에서 정약용은 뛰어난 실력으로 병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입니다. 이후 그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수많은 개혁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비범한 재능과 강직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지방의 폐단을 시정하고 형조참회, 승지 등 요직을 거치며 국정 전반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과학기술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수원 화성 건설에 사용된 거중기 설계에 기여하며 뛰어난 실용적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화성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정약용이 단순히 이론적인 학자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개혁 의지와 정약용의 실학사상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조선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정약용의 삶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조의 죽음은 단순히 한 군주의 사망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조 사후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정조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던 노론 벽파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조의 개혁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조의 총애를 받던 개혁 세력은 정치적인 숙청의 대상이 되었고 정약용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서학, 즉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공격받게 됩니다. 당시 천주교는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간주되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신분제 철폐와 만민 평등을 주장하여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던 지배층에게는 위협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약용은 실제로 천주교에 깊이 심취한 형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았고 초기에는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했던 그의 학문적 호기심이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가 발생하면서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유박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혹독한 천주교 박해 사건 중 하나로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노론 벽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벌어진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약용 역시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파면되고 경상도 장기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장기현 유배는 짧았지만 그에게는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곧바로 전라도 강진으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18년 유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진은 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당시에는 사실상 유배를 보내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낯선 땅, 고립된 환경,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정약용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과의 이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유배 초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결코 좌절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학문적 성찰의 기회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산이라 칭하고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다산이라는 호는 강진의 다산이라는 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곳에 터를 잡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유배 초기의 방황과 고뇌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점차 학문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본격적인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의 시기입니다. 1805년부터 1810년경까지 그는 강진의 귤동마을에 있는 사이제와 보은산, 다산초당에 머물며 수많은 저술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들이 집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 후학양성과 개혁 사상 정립의 시기입니다. 1810년 이후부터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는 제자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세 시기를 거치며 정약용은 한 개인의 고난을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약 500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저서들은 정치, 경제, 법률, 역사, 지리, 문학, 의학, 과학 등 실로 방대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배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남긴 대표적인 저서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흔히 일표이서로 불리며 정약용 실학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와 방법에 대해 논한 책으로 관리의 청렴함과 애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목민관의 자세,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행정 지침에 이르기까지 목민심서는 오늘날에도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지침서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에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들으며 느낀 그의 애끓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관오리의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관리들에게 백성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이 백성에게 억압적으로 군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듬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민심서는 단순히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개혁을 꿈꾸던 그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경세유표는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책입니다.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등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경세유표에는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지방행정의 효율화,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비판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했으며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공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조선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해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사법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백성들이 없도록 엄격한 증거주의와 인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는 실제 사건들을 분석하며 올바른 재판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문과 자백 강요를 비판하고 심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의 사법 관행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며 정약용이 추구했던 인간 존중의 사상을 잘 나타냅니다. 흠음신서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약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정약용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정약용은 주역사전, 마과회통, 아방강역고, 국조전예고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저술들은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직 학문에 대한 열정과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조선 사회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정약용의 학문적 성과는 그가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강진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훗날 조선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황상, 이학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고난을 이겨내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미래를 논하는 모습은 암울했던 유배 생활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강진의 풍경을 노래한 시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등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인격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외부와의 학문적 교류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지적 자극을 추구했습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단순히 그가 학문에 매진했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진 지역의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탐과 놀이의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농촌의 피폐함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그의 개혁 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저서 속에는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농학 관련 저술에 매진하거나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병든 백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두법의 효용성을 깨닫고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를 통해 이를 소개하여 백성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여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개혁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백성을 위한 그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1818년 약 18년간의 길고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정약용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 성숙한 학문과 인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시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조선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후세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유배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에서 평화롭게 학문에 전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가족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1836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약용은 평생을 학문과 백성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기간 관직에 있었지만 유배지에서 이룬 학문적 업적은 그 어떤 관직의 영광보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학문적 성취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유배지에서 드넓은 세상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길렀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백성을 위한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약용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인간의 감동적인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